안녕하십니까. 노동법 개론 12번째 시간이네요. 벌써 하나하나 찍다 보니까 12번째까지 오게 됐습니다. 오늘은 휴일, 휴가, 여성, 연소자, 육아기 근로자 보호, 가족돌봄제도 같은 것들을 모아서 근로자 보호 2라는 제목으로 한번 묶어봤습니다. 이게 기술적인 내용도 많고 여러분 강의안도 무척 페이지 수가 많은 편인데 자세히 설명드릴 거는 그렇게 많지 않고요. 그래서 강의안의 분량에 대해서 그렇게 크게 부담을 느끼지 않으셔도 될 것 같습니다. 핵심적인 내용들을 중심으로 간단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휴일과 주휴일입니다. 휴일은 근로제공 의무가 없는 날을 이야기합니다. 여기 대법원 90-10-14089 사건을 보시면 매우 흥미로운 표현이 하나 나오는데요. 이게 뭐냐면 사용자와 근로자 모두에게 휴일로 인식되어 있는 날. 물론 근로자에게 근로제공 의무가 없는 날이 공휴일인 게 분명한데 휴일이죠. 휴일인 게 분명한데 그 휴일이 특히 근로자와 사용자가 모두 다 공히 그 근로제공 의무가 없는 휴일로 인식을 하고 있어야 한다라는 것을 내세우고 있어요. 만약 그 둘 중에 하나라도 휴일이라고 생각하지 않으면 휴일이 아니라는 뜻이겠죠. 근로할 의무가 없다는 뜻은 근로계약상 의무를 전혀 부담하지 않는다는 얘기예요. 사용자의 지시권 행사의 대상이 되지 않는 날이고, 그러니까 당연히 근로자에게 근로제공 요구를 할 수가 없어요. 근로자는 사용자에게 근로제공을 할 필요가 없어요. 근로계약의 아예 대상이 되지 않는 날이기 때문에 사용자든 근로자든 그 휴일은 아주 자유로운 날이죠. 그래서 이 휴일에 근로자가 나와서 일을 하게 되면 사용자가 부탁해서 나오는 것이겠죠. 그런 경우에는 아주 특별한 보상을 하게 돼요. 이것을 휴일근로수당이라고 해서 0.5% 가산하도록 하고 있잖아요. 가산수당 지급에 대해서는 우리 근로시간 편에서 자세히 설명드린 적이 있으니까 그때를 한번 생각해 보시면 잘 정리가 되실 거예요. 휴일이라고 하면 가장 흔한 것이 주휴일이에요. 매주 하루씩 쉬게 되는 주휴일이고, 그 다음에 법정휴일이 있죠. 근로자의 날과 기타 공휴일들이 있어요. 그리고 단체협약이나 취업규칙 등에서 휴일을 정한 날, 대표적인 것이 노동조합 창립기념일, 회사 창립기념일 이런 날들이 단체협약이나 취업규칙에 정한 휴일이 되겠죠. 그 다음은 주휴일입니다. 주휴일은 근로기준법 한번 보실까요? 옆에 강의안에 있는 거 한번 보시면 제55조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일주일에 평균 1회 이상의 유급휴일을 주어야 한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일주일에 평균 1회 이상의 유급휴일을 주어야 한다라고 되어 있는데 이것을 이렇게 구체화하는 시행령이죠.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30조를 보시면 법 제55조 제1항에 따른 유급휴일은 일주 동안의 소정근로일을 개근한 자에게 주어야 한다. 라고 해서 유급휴일은 소정근로일을 개근한 자에게 준다고 이렇게 한정을 하고 있어요. 근로기준법 제55조 1항을 보시면 개근해야 한다는 이야기는 나와 있지 않거든요. 여기에 대해서는 이게 이 시행령이 모법의 위임위법의 한계를 벗어난 것이냐 아니냐에 대한 논쟁이 있습니다. 그런데 대법원도 이것을 별 문제제기 없이 받아들이고 있고 학계에서도 사실은 개근한 사람한테 주는 게 맞지라는 것을 별 문제의식 없이 받아들이고 있어요. 그래서 소정근로일을 일주일 동안 개근한 사람에게는 주휴일이 유급이 되고 개근하지 않은 사람은 주휴일이 무급이 된다라고 보통 생각을 하죠. 여기에 대해서 저는 약간 다른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근로기준법이 유급휴일을 주어야 한다라고 하고 있고 이것을 제한해서 무급으로 할 만큼 다른 요건을 적어놓고 있지 않거든요. 그런데 시행령이 모법이 정하고 있는 것과는 전혀 상관없이 심지어는 근로기준법 제55조를 보시면 대통령령으로 정한다라고 위임도 하고 있지 않아요. 그런데 이것을 위임을 받은 것처럼 이것을 구체화하면서 더군다나 유급휴일이 아닌 무급휴일을 줄 수밖에 없도록 문장 구성을 하고 있어서 이것 시행령의 내용은 좀 문제가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유급휴일은 한 가지 재미있는 행정해석이 있는데요. 계속 근로하는 사람에게 보상의 목적으로 이렇게 잘 쉬고 그 다음 월요일에 나와서도 잘 일을 해주세요라는 의미로 주는 게 유급주휴일이라는 얘기를 해요. 그래서 근로계약 기간이 주휴일로 끝나거나 아니면 토요일에 끝나거나 금요일에 끝나서 주휴일이 지나더라도 그 다음 주 월요일에 나와서 일을 할 필요가 없는 사람. 물론 모든 주휴일이 일요일인 건 아니에요. 정확히 따라 달라지는데 그 주휴일이 지난 다음 날 나와서 일을 하지 않을 사람에게는 유급주휴일을 부여하지 않아도 된다는 행정해석이 있습니다. 좀 재밌는 내용이죠.
사용자가 근로자한테 유급휴일을 보장하지 않으면 2년 이하 징역 2천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하게 됩니다. 그 다음 연차 유급휴가로 넘어가죠. 앞에서 휴일하고 주휴일을 설명을 드렸고요. 이제 휴가제도 중에 가장 대표적인 휴가제도인 연차휴가제도를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연차휴가제도는 부여 기준이 1년에 80% 이상 출근한 근로자예요. 그러니까 1년에 20% 이상 결근하지 않았으면 그 다음 1년이 제가 그냥 편하게 그 다음 해라고 표현을 할게요. 이게 회계년도 기준으로 2월부터 그 다음에 2월까지 되기도 하고 입사년도 기준으로 입사한 해부터 입사한 그 기간이 1년이 도구하는 날 그 다음 직후로 보기도 하고 기간 계산하는 법이 다른데 우리 오늘 강의하면서는 그냥 편안하게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를 1년으로 봐서 그 기간 동안에 80% 이상 출근하면 그 다음 해 연차 유급휴가가 생기는 것을 가정하고 설명을 드릴게요. 그래서 그 1년 동안 20% 이상 결근하지 않았으면 괜찮다는 얘기예요. 최소 부여일수는 15일이에요. 15일이고 첫 해를 빼요. 첫 해를 빼고 두 번째 해, 세 번째 해가 지나고 네 번째 해가 되면 하루를 더해요. 16일이 되죠. 그리고 다시 2년이 지나고 나면 또 하루를 더해서 17일이 되죠. 이런 식으로 늘어나서 가산한도는 25일이에요. 그래서 하루하루 늘어나서 연차 유급휴가가 25일이 되면 그 다음부터는 휴가를 더 줄 필요는 없어요. 그런데 회사마다 단체협약이나 취업규칙으로 그보다 더 많이 휴가를 주기도 하고요. 휴가일 수는 늘어나지 않더라도 미사용 연차유급휴가 수당을 더 가산해서 준다든가 이런 식으로 합리적인 보상 방법을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강구를 하고 있습니다. 당연히 연차유급휴가 부여 시기는 80% 이상 출근을 한 그 단위 기간 직후가 되겠고요. 1년 미만 근속자 또는 80% 미만 출근자에 대해서는 한 달을 개근할 때마다 하루씩의 연차휴가가 생기는 걸로 하고 있어요. 그리고 12개월째에는 하루가 생기는 것이 아니라 1년이 가득 차게 되기 때문에 그 12개월째가 지나면 15일이 그냥 되는 효과가 있죠. 그래서 그냥 한번 생각해 보시죠. 1월 달에 개근하면 2월 달에 하루, 2월 달에 개근하면 3월 달에 하루씩 생겨요. 휴가를 하나도 안 쓰고 있었으면 11월 달에 개근했으면 12월 달에 10하루의 휴가가 남는 거고요. 그렇죠. 그리고 12월 달까지 개근을 하면 그 다음에 15일의 휴가가 생기는 거예요. 여기에 대해서는 이 제도가 처음 시행되고 나서 약간 혼선을 겪었어요. 그래서 1년이 안 된 근로자가 휴가를 썼으면 그 다음 해에 생기는 15일의 휴가에서 공제해라, 차감해라 라는 규정을 가지고 있는 때도 있었고, 그게 변해서 차감하지 마라 이렇게 얼마 전에 바뀌었다가 이번에는 차감하지 않는 것에서 더 나아가서 휴가가 소멸한다라는 것까지 법 개정이 이루어지고 있어요. 이게 약간 좀 안타까운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처음부터 이 제도가 어떻게 운영될까 하는 것을 잘 시뮬레이션을 해서 그래서 이 제도를 이렇게 만들어 나갔으면 이렇게 혼선을 겪거나 시행착오를 겪지 않았겠죠. 그런데 일단 한번 시행해보지 하고 이렇게 하니까 몇 년에 걸쳐서 1년 미만 근속자 그리고 근로계약을 체결한 지 1년이 미만이 된 근로자죠. 그리고 그 직전에 80% 미만 출근한 근로자의 연차유급휴가 계산과 미사용 연차유급휴가의 처리 방법이 계속 혼선을 겪고 있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뒤에서 갑자기 말이 생각이 안 나지? 뒤에서 사용촉진제도 설명하면서 여기 대해서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릴게요. 그리고 그 다음 페이지에는 출근한 것으로 간주되는 기간에 대한 설명이 있습니다. 출근한 것으로 간주되는 기간은 우리가 연차유급휴가를 부여받는 조건이 80% 이상 출근할 것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러면 80% 출근한 것이 80% 이상 돼서 80% 이상 개근할 것이 조건인데 이 80% 이상 출근한 것의 의미가 여기서 출근한 것이 어떤 날을 의미하느냐에 대해서 우리 근로기준법 제60조가 특별히 규정을 하고 있어요. 근로기준법 60조에 있는 각호를 한번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근로기준법 제60조 제6항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을 적용하는 경우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간은 출근한 것으로 본다. 1호 근로자가 업무상의 부상 또는 질병으로 휴업한 기간. 2호 임신 중의 여성이 제74조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휴가로 휴업한 기간. 3호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1항에 따른 육아휴직으로 휴업한 기간. 이게 신설됐죠?
그래서 업무상 재해를 당해서 요양한 기간이라든가 아니면 산전의 휴가를 쓴 기간, 육아휴직을 쓴 기간은 이 근로자가 그 기간에 회사에 나오지 않고 집에 있었다고 하더라도 그냥 출근한 것으로 봐요. 그래서 과거에는 비례계산 원칙을 육아휴직에 대해서 적용했었잖아요. 그래서 육아휴직을 1년 썼으면 그 다음에 이걸 비록 결근으로 보진 않지만 그 다음에 연차휴가는 없습니다라고 행정해석이 내려지고 있었는데 이게 옳지 않았어요. 그죠? 육아휴직을 1년 쓴 걸 결근으로 보는 것과 다름이 없었기 때문에 그래서 이것을 개선해야 된다라는 목소리가 있었고 산전휴가랑 똑같이 출근한 것으로 보도록 근로기준법이 개정이 되면서 논쟁의 여지가 없어졌어요. 그래서 지금 이제 강의 안에 적어놨는데요. 이런 기간들 재해를 업무상 재해로 요양한 기간, 산전의 휴가로 쉰 기간, 그리고 예비군 훈련 기간이나 민방위 훈련 기간처럼 타법에서 출근한 것으로 간주하고 있는 기간, 그리고 연차유급휴가나 생리휴가 같이 이런 것들은 행정해석에서 인정을 하고 있고요. 부당해고로 인해서 출근하지 못한 기간, 우리 대법원이 출근한 것으로 본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제일 중요한 것, 육아휴직 기간은 100% 출근한 것으로 봐서 이 기간이 1년이 가득 차 있다 하더라도 100% 출근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 옆에 대법원 판결은요. 대법 2014-232-296, 2014-232-302 사건인데 이분은 업무상 재해를 당해서 10년 이상 쉬셨어요. 그러니까 굉장히 많이 다치신 모양이에요. 요양을 하시면서 10년이 넘게 출근하지 못하고 계셨는데 이분이 미사용 연차유급휴가 수당을 청구하신 거예요. 이게 내가 연차휴가를 쓸 수 있구나. 내가 이게 다 출근한 거구나. 그래서 나는 미사용 연차유급휴가 수당을 받을 수 있겠구나. 이것을 모르셨나 봐요. 그래서 10년이 그냥 넘어가셨어요. 그러다가 갑자기 이걸 아시게 돼갖고 달라고 하니까 회사가 안 좋겠죠. 그래서 소송을 제기해서 대법원까지 왔는데요. 여기서 3년치를 청구했습니다. 미사용 연차유급휴가 수당이 임금인가요? 잘 모르겠어요. 그런데 보통 여기 뜻은 임금의 소멸시효를 적용해서 3년치까지 받을 수 있다고 하고요. 우리 대법원이 3년을 인정했어요. 그래서 산재로 요양의 기간 총 10여 년의 기간 중에서 3년에 대해서 미사용 연차유급휴가 수당을 받으셨고요. 이 우리 근로기준법 제60조 제6항에서 출근한 것으로 본다라는 의미가 이 나와서 일한 것과 완전히 똑같다라는 것을 우리 대법원이 확인해 준 사례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특별한 사유로 근로제공 의무가 정지되는 날이 있어요. 근데 결근으로 보지 않는다는 거죠. 이런 날에는 사용자의 귀책 사유로 인해서 휴업한 기간, 평균 임금의 100분의 70을 주는 날이죠. 그리고 적법한 쟁의행위가 계속돼서 근로를 제공할 수 없었던 날, 남녀고용평등법상 가족돌봄 휴직이나 휴가를 사용한 날, 이런 날들은 물론 결근한 것으로 보면 안 돼요. 그런데 우리 근로기준법 제60조 제6항 각호가 출근한 것으로 간주하고 있지는 않아요. 그래서 결근은 아니지만 또 우리 근기법의 규정 취지를 보면 완전히 출근한 것으로 보기도 어렵고 그래서 이런 것을 어떻게 할까, 어떻게 계산을 해야 될까 고민하다가 우리 고용노동부가 제시한 방법이 비례 계산 원칙이에요. 강의한 다음 페이지에 있는데요. 제외되는 기간, 요 산정하는 것에서 제외되는 기간을 그러니까 정리해고 기간, 죄송합니다. 쟁의행위를 보죠. 적법한 쟁의행위 기간이 가령 3개월 있다고 해요. 그럼 그 3개월을 제외하고 나머지 기간에 대한 출근율을 계산해요. 그래서 그 출근율이 80%가 넘었으면 그 출근율, 95%, 98% 뭐 그러겠죠? 거기에다가 일반 근로자의 연간 소정 근로일수하고 해당 근로자의 나머지 연장 소정 근로일수를 분수로 이렇게 만들어서 곱하기를 합니다. 그래서 어떤 숫자가 나오겠죠? 0.65, 0.7 뭐 이렇게 1 이하의 숫자가 1보다 작고 0보다 큰 숫자가 나올 건데요. 여기에다가 이 근로자의 연차에 해당하는 연차 유급 휴가 일수를 곱합니다. 그래서 가령 이게 계산식이 0.5가 나오면 15일 곱하기 0.5 하면 7.5일의 연차 휴가가 발생하는 것, 이런 식으로 계산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적법한 쟁의행위 기간이라든가 가족돌봄 휴가 기간, 사용자의 귀책 사유로 인한 휴업 기간 같은 날들은 완벽하게 출근한 것으로 간주하지는 않고 비례계산 원칙에 의해서 계산하고 있다는 것 기억해 놓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런 것들은 암기하고 계신다기보다는 이런 차이가 있구나라는 걸 평소에 이렇게 기억하고 계시다가 계산할 필요가 있을 때 적절하게 계산을 하실 수만 있으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 아주 유명한 얘기죠. 연차유급휴가의 시기 지정권과 시기 변경권입니다. 그 연차유급휴가의 시기 지정권은 사용자에게 있어요. 여기 보시면 우리 근로기준법 제60조 제5항에 보시면 사용자는
휴가를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주어야 하고 라고 해서 근로자에게 연차유급 휴가의 시기 지정권이 있다는 것을 명시를 하고 있습니다. 이 근로자의 연차유급 휴가 시기 지정권이 근로기준법이 창설한 권리이냐 아니면 근로기준법이 확인한 권리이냐에 대해서 논쟁이 좀 있어요. 그래서 근로기준법이 그 연차유급 휴가의 시기 지정권이 근로자에게 있다라고 선언하지 않았어도 근로자가 당연히 시기 지정권을 행사할 수 있었겠느냐라는 건데요. 이게 연차유급 휴가 같은 것들은 근로기준법이 창설한 제도이고 그 근로제공 의무가 인정되는 날 중에 인정되기 때문에 만약 근로기준법이 없었다면 사용자의 동의를 전제로 근로자가 시기 지정권을 행사할 수 있는 것 정도가 됐겠죠. 그런데 우리 근로기준법이 사용자의 시기 지정권을 명시하면서 근로자의 시기 지정권을 명시하면서 사용자가 동의하지 않더라도 사용자에게 청구만 하면 사용자는 그 기간에 휴가를 인정해야 할 의무를 부담하는 쪽으로 권리를 보양시켜 놓은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어요. 일반적으로 연차유급 휴가 제도가 가장 활발하게 사용되고 있는 유럽 같은 경우에는 아주 유명한 얘기죠. 연차유급 휴가 시기 지정권을 근로자가 행사하면 곧 휴가를 사용하겠다는 것을 사용자에게 통보하면 이건 자기에게 있는 모든 연차유급 휴가 일수를 소진하고 돌아올 거라는 걸 통보하는 의미라고 해요. 그래서 나에게 만약 22일의 휴가가 있으면 사이에 낀 공휴일을 제외하고 22일 동안 쉬고 올게요 라는 의미라는 뜻이죠. 근데 우리나라에서는 시기 지정권을 그렇게 행사하면 직장 다니기가 어렵죠. 그래서 보통 연차유급 휴가를 하루, 반나절, 그리고 제가 그 2시간 연차유급 휴가 쓰는 회사 봤어요. 그리고 반반차라고 해갖고, 반반차가 2시간이죠. 반반차가 2시간이고, 1시간 연차유급 휴가 인정하는 회사들도 봤어요. 이걸 세 분에서 쓸 수 있는 게 근로자에게 더 좋을지, 아니면 잘 모르겠을지는 잘 모르겠는데요. 편의상으로는 근로자들한테 좀 유리한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중간에 관공서에 다녀와야 된다든가, 급하게 아이 학교나 유치원에 다녀와야 된다든가, 이런 경우에는 1시간, 2시간 연차유급 휴가 쓸 수 있도록 회사에서 배려를 해준다면 그것도 괜찮을 것 같아요. 그리고 근로자의 시기 지정권과 상응하는 반대편에 있는 권리로서 연차유급 휴가 시기 변경권이 있습니다. 이 시기 변경권은 권한이라고는 하지만 시기 지정권처럼 이렇게 보장되는 건 아니라고 생각이 되고요. 제한이 있어요.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휴가를 주는 것이 사업 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는 경우에 사용자가 시기를 변경하는 것이 가능하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거는 시기 지정권을 한번 행사하면 근로자가 휴가를 22일, 25일, 30일씩 쓰고 다시 돌아온다면 사업 운영에 막강한 지장이 있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죠? 그런데 우리나라처럼 반나절, 하루 연차휴가를 쓴다면 그 하루 쉬는 것으로 사업 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생기는 경우가 물론 있겠죠. 있기도 있겠지만 붙여서 쭉 쓰는 것보다 그렇게 큰 지장이 생기는 경우가 많지는 않을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나라에서는 사용자의 시기 지정권의 의미가 연차유급 휴가를 분할해서 쓰는 만큼 축소되어 있다라고 저는 이해가 됩니다. 그 밑에 있는 대법원 92-7542 사건은요. 제가 굉장히 길게 적어놨는데 간단하게 설명드리면 여러분 보통 회사에서 연차유급 휴가 쓸 때요. 결제 올리잖아요. 이 결제를 올려서 사용자의 승인을 받도록 하는 것. 이게 승인인가요? 신고인가요? 허가인가요? 잘 모르겠어요. 허가가 아닌데 허가처럼 운영되는 회사가 많이 있죠. 근데 이 연차유급 휴가 시기 지정권이 근로자에게 있는데 근로자가 왜 사용자에게 결제를 받아야 휴가를 가느냐. 그냥 가면 안 돼? 이런 문제의식을 가지고 소송을 제기하신 것 같아요. 그런데 사전에 소속 회사의 장에게, 대표에게 신청해서 대표이사의 승인을 득하도록 하고 있는 것은 근로자의 시기 변경권을 제한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근로자가 언제 휴가를 가는지, 그래서 사용자가 적절하게 시기 변경권을 어떻게 행사할 수 있을지를 기회를 보장해 주기 위해서 두고 있는 장치일 뿐이지 시기 지정권을 제한하는 건 아니야 라고 우리 대법원이 인정을 했어요. 이론적으로는 이게 맞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아마도 이 92년도에 이 판결을 내리신 대법원 판사님은 세상 물정은 잘 모르셨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 지금은 2020년인데 1992년에 이 사건이 접수됐으면 아마 80년대 후반이나 90년대 초반에 1심에서 문제가 됐을 건데요. 그때는 연차유급 휴가 쓰기가 굉장히 어려운 시절이었거든요. 여러분 잘 모르시죠?
네, 잘 모르실 텐데 그땐 그랬어요. 저는 그 시대를 잘 알고 있는데 그때는 그랬었거든요. 근데 그 시절에 사용자의 승인권이 그냥 단순히 시기 변경권을 행사하기 위해서 통보받는 거다라는 그 정도로 이해했다는 것은 약간 너무 원칙에 경도된 판결이 아니었나. 지금은 아니라고 생각해요. 지금 현실에는 어느 정도 부합하는 부분이 있다고 보는데 그때는 그러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 다음은 미사용 연차 유급 휴가 수당 청구권이에요. 연차 유급 휴가가 저한테 15일이 있어요. 그런데 제가 그 1년 전에 80% 이상 출근했어요. 그리고 그 다음 해 저는 15일의 연차 유급 휴가를 쓸 권리가 생겨요. 근데 이때 15일의 연차 유급 휴가를 다 쓰지 않았어요. 그리고 회사에서 사용 촉진도 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제가 그 5일 정도의 휴가가 남았어요. 그러면 이것은 그 다음 해에 5일치의 미사용 연차 유급 휴가 수당을 받게 돼요. 이게 우리 근로기준법은 제가 통상임금, 평균임금 설명드릴 때 그때 한번 이걸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평균임금으로 계산해도 되고 통상임금으로 계산해도 된다고 하고 있어요. 그런데 많은 회사들은 통상임금으로 계산하죠. 왜냐하면 대부분의 경우 평균임금이 통상임금보다 크거든요. 그래서 통상임금으로 지급하는 게 회사들이 유리한가 봐요. 그래서 많은 경우 미사용 연차 유급 휴가 수당 청구권은 통상임금으로 계산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밑에 연차유급휴가 사용권의 소멸이라고 되어 있는데 연차유급휴가는 우리 근로기준법 규정에 따라서 발생한 날로부터 1년 이내에 사용하지 않으면 소멸합니다. 물론 이 소멸은 절대적인 소멸은 아니에요. 그래서 노사가 소멸하지 않고 2월 되는 것으로 합의할 수도 있어요. 그게 근로자한테 불리한지 아닌지는 잘 모르겠어요. 여러분 연차유급휴가를 5일치가 남았어요. 그럼 그 다음에 저한테 미사용 연차유급휴가 수당 청구권이 생기잖아요. 그런데 회사에서 미사용 연차유급휴가 수당 청구권을 인정하지 않고 수당을 주지 않고 그 기간이 2월 되니까 넌 다음에 15일의 연차휴가가 또 생기면서 남은 5일을 더해서 20일을 쉬어 이렇게 말한다면 이게 근로자에게 유리할까요? 불리할까요? 이것도 잘 모르겠어요. 이걸 유리하다고 생각하시는 분도 있고 불리하다고 생각하시는 분도 있을 텐데 저는 아직은 우리나라 그 상황에서는 불리한 경우가 더 많다고 생각돼요. 제가 개인적으로 알게 된 어떤 분이 있는데요. 연차유급휴가가요. 60며칠이 남아있는 분이 있었어요. 휴가를 쓸 수 없는 사정이 있어서 그 회사의 규정에 따라서 이렇게 휴가가 2월 돼서 계속 누적된 거죠. 누적되다 보니까 휴가가 65일이나 됐는데 이분이 회사 퇴직하기 전에 65일 휴가 쓸 수 있을까요? 사직서를 내면 두 달 넘게 있다가 그만두라고 이렇게 말을 할까요? 어떻게 이렇게 처리가 될지 잘 모르겠는데, 경우에 따라서 구체적으로 판단해야 될 것 같아요. 휴가를 많이 쓸 수 있는 가능성이 여전히 열려 있으면 괜찮은 걸로, 그렇지 않다면 근로자에게 불리한 것으로 보아야 되지 않나 싶고요. 그리고 아까 제가 80% 미만 출근자랑 근로계약 기간이 1년이 되지 않은 1년 미만 근속자인 근로자들한테 채용된 지 1년이 안 된 근로자들은 한 달을 개근할 때마다 하루씩의 연차유급휴가가 생긴다고 그랬잖아요. 이 휴가도 원칙적으로는 발생한 날로부터 1년이 지나면 휴가 사용권은 소멸을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는 미사용 유급휴가 수당 청구권으로 전환이 되겠죠. 그리고 미사용 연차유급휴가 수당 청구권은 3년간 행사하지 않으면 소멸해요. 근로기준법 제49조를 유추 적용해서 그렇게 한다고 하고요. 밑에 2월은 제가 설명을 드렸고요. 박스 안에 있는 판결을 한번 보실까요? 퇴직 전까지 실제 휴가를 사용할 수 있었던 일수가 이미 취득한 연차휴가 일수보다 적다 하더라도 사용하지 못한 연차휴가 일수 전부에 상응하는 연차유급휴가 수당을 사용자에게 청구할 수 있다. 이게 당연한데요. 당연하죠. 제가 휴가가 그 전해 휴가가 18일이 생겼어요. 18일에 휴가가 생겼는데 그래서 1월 2일부터 휴가를 쓸 수 있게 됐는데 1월 4일날 제가 퇴사했어요. 그러면 2, 3, 4일밖에 휴가를 쓸 기간이 없었던 거죠. 그렇다면 나는 미사용 연차유급휴가 수당을 18일치를 다 달라고 할 수 있을까요? 아니면 3일치만 달라고 할 수 있을까요? 과거에 3일치밖에 달라고 할 수 없어 라고 말했던 그 판결이 있었어요. 이게 대법원 판결이었어요. 근데 이게 대법원 판결이 이제 근속했던 휴가 사용이 가능한 기간에 근속했던 일수가 남은 휴가 일수보다 적을 경우에도 전체 남은 휴가에 대한 수당을 청구할 수 있다라고 올바른 방향으로 판결이 변경됐기 때문에 제가 이런 판결도 있었다라는 걸 한번 말씀드리고 싶어서 이렇게 적어 놨고요.
네, 갑자기 노트북이 잠깐 말씀을 부려서 몇 초간 좀 지연이 됐습니다. 계속해서 그 사용 촉진제에 대해서 설명을 드릴게요. 사용 촉진제도는 최근엔 제도가 많이 복잡해졌어요. 복잡해졌고요. 이게 왜 복잡해졌냐면 80% 미만 출근자 문제하고 1년 미만 근속자 문제가 겹쳐지면서 과거에 이런 규정 없이 그냥 1년이 지나야 기계적으로 연차유급표가 생기던 시절에 만들어 놓은 사용촉진 제도가 어떻게 운영이 될까 막 이렇게 좀 문제가 있었고, 이게 2019년도에 법률이 개정되면서 제도가 좀 복잡해졌어요. 근데 연차유급휴가 사용촉진 제도는 전적으로 사용자의 관점에서 만들어진 제도예요. 근로자가 이 사용촉진 연차유급휴가를 쓰고 싶지 않을 수도 있잖아요. 하지만 사용자가 사용촉진 제도를 회사에서 시행하면 써야 돼요. 이게 처음 입법이 될 때는 근로자를 위한 제도다라는 취지를 가지고 입법이 됐어요. 왜냐하면 근로자가 사용자의 눈치를 보느라고 연차유급휴가를 쓸 수가 없었어요. 일본 교과서랑 우리 교과서에 우리나라 교과서에 이런 표현이 많이 나오는데 7, 80년대를 지나면서 이게 그 양 나라의 그런 문화는 좀 비슷했던 것 같아요. 연차유급휴가가 제도로는 있으되 수당도 못 받고 휴가도 못 가는 그런 왜냐하면 회사의 눈치가 보이니까 휴가를 가면 휴가를 다 가네 이런 분위기가 이제 많이 가득 차 있던 시기를 보내면서 연차유급휴가 사용촉진제도는 사용자로 하여금 근로자를 휴가를 보내도록 촉진할 수 있는 그런 제도다. 그런 긍정적인 효과도 있다라고 하면서 이 제도가 만들어졌는데요. 전적으로 이 제도는 근로자가 휴가를 가지 못하더라도 미사용 연차유급휴가 수당을 사용자가 주지 않도록 할 수 있는 여유를 주기 위해서 만들어 놓은 제도예요. 근로기준법 제 61조에 있고요. 61조가 개정이 되면서 굉장히 길어졌어요. 61조를 한번 여러분 61조 조항을 한번 이렇게 시간을 내서 강의 안에 있는 조항 한번 쭉 읽어보셨으면 좋겠어요. 이렇게 읽어보라고 말씀드린 김에 한 가지 설명을 드릴게요. 근로기준법을 포함해서 우리나라 법률이 5월 달에 대폭 개정됐어요. 어떻게 개정이 됐냐면, 의하여가 따라 이렇게 바뀌고요. 한 자, 이게 사람 이렇게 바뀌고 그랬어요. 이 자가 진짜 사람, 자연인인 사람인 경우에는 다 사람으로 바뀌고요. 법인이나 기관까지 포함해서 자라고 표현한 경우는 그냥 자라고 남아있어요. 그래서 우리 근로기준법 제 2조에 근로자의 정의를 보면 이렇게 사람 이렇게 돼 있고요. 사용자의 정의를 보면 자라고 아직 남아있어요. 그래서 우리 근로기준법이 조금씩 그래도 한글로 바뀌는 부분이 많이 있어요. 61조도 비슷한 시기에 개정이 돼서 한번 이렇게 쭉 읽어보시면 이 내용을 이해하시는 데 도움이 될 것 같아요. 제도를 설명을 드리면 개별 근로자들의 연차유급휴가가 끝나기 6개월 전 근로자들의 근속기간을 채용돼서 처음 채용된 근로계약이 시작된 날을 기준으로 1년 단위로 하는 것을 기준으로 제도가 만들어져 있기 때문에 이렇게 표현을 한 것이고요. 제가 모두에 설명드린 대로 1년씩 끊는 걸 1월 1일부터 12월 31일로 끊는 것을 전제로 하면 12월 31일이 되기 6개월 전에 사용촉진 제도를 사용자가 실시할 수 있고요. 10일 이내에 실시해야 되니까 6월 말이 지나서 보통 연차유급휴가 사용촉진 제도는 7월 첫 주에 하게 되죠. 1년을 단위 기간으로 한다고 하면 회사 내에서 단체로 이걸 시행하게 되면 7월 첫 주에 근로자 개별적으로 서면으로 남은 휴가 일수를 통보하고 휴가를 언제 사용할지 회사에 서면으로 알려달라고 통보할 수 있습니다. 그냥 구두로 알려달라고 사용자가 통보해도 되는데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서면으로 통보를 하는 게 원칙이에요. 그래서 보통 7월 1일부터 7월 10일 사이에 사용촉진 제도를 시행하게 되고요. 그러면 근로자가 촉구를 받은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사용자에게 통보를 해야 되는데 근로자가 통보하지 않고 그냥 넘어가면요. 그 기간이 끝나기 2개월 전, 그러니까 12월 31일을 기준으로 하면 10월 달이 되겠죠. 10월 말이 되겠죠. 10월 말이 지나면서 이제 11월, 12월이 남게 되는데요. 10월 말이 지나기 전까지 사용자가 사용하지 않은 휴가의 사용 시기를 정해서 근로자에게 서면으로 통보하도록 할 수 있어요. 대개 이때는 그 근로자가 많이 쉴 것 같은 날을 지정할 텐데 우리나라에서는 보통 크리스마스 이브라든가 징검다리 휴일이라든가 이런 데 많이 좀 배치를 하고 있는 경향이 있는 것 같아요. 사용 촉진의 효과는 미사용 연차유급 휴가가 소멸합니다. 휴가 사용권이 없어져요. 절대적으로 소멸하는 건 아니라고 말씀드렸어요. 그래서 당사자가 합의해서 그 다음 해에도 수당을 받는 대신 휴가를 사용하도록 할 수 있다고 말씀을 드렸고요. 그리고 사용자는 미사용 연차유급 휴가에 대해서 수당 지급 의무가 소멸하게 됩니다.
그래서 최근 요즘에 우리나라 경기가 많이 어렵다고 하잖아요. 이럴 때 사용자들이 연차유급휴가 사용촉진제도를 많이 시행하겠죠. 아마 올해 이사용 연차유급휴가 사용촉진 시행하는 회사들 굉장히 많이 있을 거라고 예상이 됩니다. 그 다음은 1년 미만 근속자에 대한 사용촉진이에요. 보시면 제가 요거 조항을 한번 읽어볼게요. 사용자가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의 60조 제2항에 따른 유급휴가의 사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호의 조치를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근로자가 휴가를 사용하지 아니하여 그 휴가가 소멸된 경우에는 사용자는 그 사용하지 아니한 휴가에 대해서 보상할 의무가 없고 같은 항 단서에 따른 사용자의 귀책 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본다라고 했어요. 20년 3월 31일에 시행된 이 법률의 그 개정안 있잖아요. 개정안을 보면 거기 개정 이유에 근속기간 1년 계속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와 80% 미만 출근한 근로자의 연차유급 휴가에 대한 사용촉진 제도를 신설하고자 한다라고 제한 이유가 그렇게 써 있어요. 이렇게까지 해서 이제 연차유급 휴가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고요. 제가 좀 이렇게 좀 빨리 설명드려서 헷갈리신 분들이 있으시죠? 강연 열심히 좀 보시고 그리고 내용을 확인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 보상휴가 제도와 휴일 대체 제도가 있습니다. 보상휴가 제도는 그 휴일 근로, 연장 근로, 야간 근로를 했어요. 그런데 휴일 근로, 연장 근로, 야간 근로를 한 다음에 돈으로 보상을 하려고 하니까 사용자가 돈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근로자 대표와 서면 합의를 해서 금전을 지급하는 대신 휴가 수당을 지급하는 대신 쉬시고 오세요라고 하는 거예요. 이거 우리 중간고사 볼 때 비슷한 거 풀어보셨죠? 그래서 이거는 1대 1.5 교환이에요. 가령 연장 근로를 2시간 했으면요. 그러면 내가 휴가 수당을 주는 대신 쉬고 오라 하면 연장 근로 2시간은 근로자에게는 3시간이잖아요. 그쵸? 3시간이죠? 그러니까 3시간의 휴가가 부여가 돼야 됩니다. 그 밑에는 휴일 대체 제도는 우리 근로기준법에 휴일 대체가 생겼어요. 그래서 특정 공휴일을 다른 날로 미루고 그 공휴일은 일하는 날로 바꾸는 대체 합의를 근로자 대표와 사용자가 서면 합의를 통해서 할 수 있도록 하고 있어요. 이거는 여러분 퍼즐을 생각하시면 돼요. 과일이 3개가 맞춰지면 뻥뻥뻥 터져 없어지는 퍼즐을 생각하시면 같은 종류의 과일 3개를 묶여서 다른 과일 하나를 이렇게 옮기잖아요. 그것처럼 달력에서 공휴일을 다른 날로 옮기는 거예요. 그리고 이 옮겨지고 빈 남은 날은 공휴일이 아닌 통상근로일이 되는 거죠. 그래서 그날은 나와서 통상적인 임금을 받고 일을 하고 옮겨진 그 날은 휴일로 간주하고 쉬자. 만약 그날에 일하면 휴일 근로 가산수당을 줄게. 이렇게 되는 게 휴일 대체고요. 우리 근로기준법이 개정되면서 들어갔는데 근로기준법에 들어가기 이전에 주휴일을 대체하는 것에 대한 대법원 판결이 있었어요. 이 주휴일 대체는 호암교수회관 사건이라고 보통 우리는 불러요. 이 호암교수회관 사건에서 이 호암교수회관이 보통 서울대학교에 있는 교수회관인데 학술대회 출판기념회 예식 이런 걸 많이 했어요. 보통 월요일이 주휴일이었는데 월요일에 갑자기 행사가 잡힌 거예요. 그래서 지배인님이 여사님들을 불러 모았죠. 여사님들 우리 월요일이 주일인데 그날 혹시 못 나오시는 분, 그러니까 다 나올 수 있대요. 그러면 우리 그날은 일하는 날로 바꾸고요. 다른 날 우리 주일로 쉬시죠 하고 아크릴 현황판을 갖다 놓고 지배인님이 한 분 한 분 여쭤보면서 적었어요. 네. 여사님은 그러면 그 다음 수요일을 쉬시는 걸 아주 이렇게 적은 다음에 월요일은 나와서 일을 했어요. 그런데 월요일을 나와서 주휴일인데 나와서 일을 했으니까 다음날 1.5일 쉬는 게 맞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여사님들이 1.5일 쉬는 게 맞는데 왜 하루만 쉬게 하느냐. 호암교수회관 측에서는 주휴일이 다른 날로 옮겨갔으니까 원래 주휴일이었던 날은 통상근로일로 되어서 이게 1대1 교환이 맞다라고 했고요. 이 분쟁이 대법원까지 갔어요. 대법원 판단은 1대1 교환이 맞다였어요. 보상휴가제와 이것의 차이가 뭐가 있을까요? 서면 합의 똑같고요. 돈으로 주지 않고 휴가로 쉬게 한다는 건 똑같아요. 뭐냐면 이 휴일 대체 제도는 사전 합의예요. 그리고 보상휴가는 사후 합의예요. 그러니까 사후 합의일 경우에 사용자를 면책해주지 않고 1대 1.5 교환비율로 가져가고 사전에 미리 근로자 대표와 서면 합의를 했을 때에는 1대1 교환으로 가도록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제가 보상휴가 제도도 그랬고요. 그리고 우리 근로시간 설명드릴 때 선택적 근로시간제, 재량 근로시간제 이런 거 얘기할 때 잠깐 근로자 대표 제도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었어요. 근로자 대표 제도는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있을 경우에는 그 노동조합이 없을 때는
근로자 과반수를 대표하는 자가 근로자 대표예요. 취업규칙 분리입 변경 요건은요. 근로자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있으면 그 노동조합이 없으면 근로자 과반수 일일이의 동의를 받아야 된다고 했죠. 근로자 대표가 아니에요. 그런데 이 근로자 대표의 개념은 근로기준법 제2조 정의조항도 아니고 제24조 경영상 이유에 의한 해고조항의 정의가 있고요. 그런데 이 근로자 대표가 어떻게 근로자 과반수를 대표하는지를 확인하는 것인지에 대해서 규정이 전혀 없어요. 그래서 직접 비밀 무기명 투표 또는 이에 준하는 민주적인 절차에 따라서 확인만 하면 된다라고 고용부는 보고 있는데, 가장 바람직한 방법은요, 우리 근로기준법을 개정하든가 아니면 근로자 대표에 관한 법률을 만들어서 근로자 대표의 선출, 지위, 임기, 권한 같은 것들을 따로 규정하는 것이 가장 타당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이 근로자 대표가 뭔지에 대해서 너무 얘기가 규정이 없으니까 혼란이 가중되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리고 선택적 근로시간제와 탄력적 근로시간제 같은 유연근무시간제 시행이라든가 아니면 보상휴가제, 휴일대체제도, 그리고 뒤에 제가 설명드릴 징검다리 휴일 때 쓰는 연차유급휴가 대체제도 같은 것들을 근로자 대표의 서면 합의를 받아서 하도록 하는 것은 제도의 시행 여부 결정을 너무 사용자에게만 맡기는 문제가 있어요. 그래서 근로자 대표를 약간 상설화하고 근로자 대표가 먼저 사용자에게 이런 것들에 대해서 사전에 협의를 요청할 수 있는 권한까지 주도록 근로자 대표를 정비하는 것이 노동조합 조직률이 현저히 낮은 우리나라의 사시형을 고려할 때 바람직한 방법이 아닌가 생각이 되는데, 여러분 듣기만 하셔도 이게 굉장히 복잡하리라는 생각이 들으시죠? 뭐가 복잡하냐면 이 제도를 도입하려면 그 경영계와 노동계가 한판 크게 붙어야 될까요? 근데 뭐 제가 생각하기에 저 개인적인 소견으로는 그렇게 하는 것이 타당하지 않나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다음은 제가 뒤에서 설명드린다라고 했던 유급휴가 대체가 되겠습니다. 근로기준법 제62조예요. 조항 한번 읽어볼게요. 사용자는 근로자 대표와의 서면 합의에 따라 제60조에 따른 연차 유급휴가 일을 가름하여 특정한 근로일에 근로자를 휴무시킬 수 있다. 이 제도도 마찬가지로 사용자의 선택 권한을 폭넓게 보장해 준 거예요. 그래서 이 제도가 처음 들어올 때의 이 제한 이유를 보면요. 징검다리 휴일, 그러니까 하루 나오고 하루 일하고, 하루 나오고 하루 쉬고, 하루 나오고 하루 쉬고, 이게 반복된다든가, 아니면 사용자가 계속 근로자들에게 근로를 시키는 게 사업 운영에 오히려 지장이 되는 경우에 사용자가 연차유급휴가를 사용해서 근로자에게 쉬도록 할 수 있는 제도를 만들어준다라는 취지로 들어와 있어요. 그러니까 이 유급휴가 대체는 그 취지가 사용자를 위한 제도라는 데 있어요. 근데 이것도 약간 이제 개선 필요성이 있죠. 그런 사용자를 위한 유급휴가 대체가 받아들여질 수 있었던 이유는 이게 사용자의 편의에 도움이 되기는 하지만 근로자들이 휴가를 마음대로 쓸 수 없는 환경에서 휴가 사용일수를 늘려줄 수 있는 이점이 있다는 게 설득력이 있었기 때문이에요. 그렇지만 이제는 휴가 사용 가능일수를 늘리는 것보다는 근로자가 원하는 시기에 휴가를 쓸 수 있도록 하는 휴가 사용 일수를 억지로 쉬도록 지정을 해서라도 늘려주는 것보다는, 다시 말하면 연차유급휴가 시기 지정권 행사를 자유롭게 하는 게 더 바람직한 시대에 접어들고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래서 이제 이 제도를 조금 손을 봐서 사용자에게 휴무시킬 수 있는 권한을 인정한다 하더라도 이걸 좀 일본처럼 5일 이상 휴가가 남아있는 경우에 5일 이상 남은 휴가에 대해서만 그렇게 할 수 있다라고 해서 시기 지정권 행사가 가능한 시기를 남겨놓을 수 있도록 하는 배려가 필요하지 않은가 생각이 되고요. 이게 가름할 수 있는 휴가가 연차유급휴가일 수밖에 없는데 표제가 유급휴가의 대체로 되어 있는 이유는요. 과거의 이 조항이 월차 휴가가 있을 때 생긴 조항이에요. 여러분 월차 휴가가 우리나라에서 없어진 게 2004년이거든요. 그래서 지금은 이게 유급휴가의 대체라는 표제는 저는 맞지 않은 것 같고요. 연차 유급휴가의 대체로 표제도 바꾸는 것이 마땅하지 않나 생각이 됩니다. 그럼 이때 보시면 적용제외가 있어요. 그래서 이게 관리감독 업무나, 요거는 이제 대통령령이고, 옆에 조문을 보시면 토지의 경작개간, 식물의 채식, 재배, 채취사업, 그 밖에 농림사업, 동물의 사육, 수산, 동식물의 체포, 양식사업, 그 밖에 축산양잠, 수산사업, 감시는 이렇게 감시하는 업무를 얘기해요. 단속은 뚝뚝 끊어져 있는 업무. 1시간 일하고 1시간 쉬고, 1시간 일하고 1시간 쉬고, 이 쉬고가 휴게 시간일 수도 있고, 아예 근로제공이 아예 안 되는 시간일 수도 있어요.
이렇게 단속적으로 뚝뚝 끊어서 일하는 건 단속적 근로라고 하는데요. 이런 근로에 종사하는 자에 대해서는 이 근로기준법에는 휴게 휴일에 관한 규정을 적용하지 않는다고 하고 있어요. 이런 업무들은 업무의 성질상 적용이 마땅치 않아서 그렇다고 생각이 되고요. 그리고 사후에 있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무는 관리 감독 업무 등 기밀을 취급하는 업무를 이야기합니다. 관리 감독이나 기밀을 취급하는 업무가 무엇인가에 대해서는 행정해석이 있죠. 용어 그대로 이해하셔도 괜찮을 것 같아요. 이런 업무에 대해서는 근로기준법에 규정되어 있는 딱 그 근로시간, 휴일, 휴게를 적용하지 않고 탄력적으로 적용할 수 있다는 얘기예요. 여기까지가 휴가, 휴일, 휴게 제도였습니다. 제가 휴게 제도는 근로시간에서 설명드렸기 때문에 여기서는 설명을 드리지 않았고요. 4시간마다 30분, 8시간마다 1시간을 일하는 시간 중간에 도중에 주어야 한다고 설명드린 거 기억나시죠? 네. 여기까지가 이제 여러분들이 제일 관심이 있으셨을, 그리고 일상생활을 많이 겪어보셨을 휴가 제도에 대한 설명이었고요. 그 다음 연소자 채용 제한 보시죠. 오늘 이 강좌명은 근로자보고 2예요. 근로자보고 2인데요. 먼저 연소자 채용에 대해서 보겠습니다. 15세 미만자를 채용하려면 취직인허증을 소지하고 있는 자에 한해서 채용할 수 있어요. 취직인허증은 그 사람이 발급받아야 되는 거고요. 그리고 예술 공연 참가를 위한 경우에는 13세 미만자도 받을 수 있어서 13살이 안 된 사람도 연예인이거나 이런 경우에는 받아서 영화 촬영을 한다든가 공연을 한다든가 이런 데 참여를 할 수 있고요. 그리고 18세 미만자, 18세 미만 15세 이상이겠죠. 이런 경우에는 취직인허증이 아니라 연소자 증명서를 비치하면 되는데요. 보통 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 등본, 초본 이런 것들을 비치하면 되는 것으로 합니다. 그래서 편의점에 취직할 때요. 주민등록 등본 내야 돼요. 그럼 편의점에서 그걸 가지고 있죠. 위반하면 편의점에서 500만 원 이하 과태료를 물어야 되고요. 그리고 이게 연소자 채용 제한과 관련된 내용이고요. 그리고 그 다음은 미성년자와의 근로계약이에요. 제가 강의 안에 연소자 채용 증명을 2줄을 써놨어요. 미성년자와의 근로계약은 후견인과 친권자의 동의가 필요해요. 그래서 미성년자가 찾아가서 여기 이 편의점에서 일하겠어요. 아니면 이 공장에서 일하게 해주세요. 그러면 후견인이나 법정 대리인이 와서 동의를 해야 되고요. 그런데 이 법정 대리인이 미성년인 근로자 없이 와서 근로계약을 체결하는 건 되지 않아요. 본인이 직접 체결해야 됩니다. 직접 체결해야 되는데 후견인 등의 동의가 필요하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근로계약을 체결하면 중요 근로조건은 서면으로 명시해야 된다는 거 제가 근로계약편에서 설명을 드렸었죠. 사업장 규범에서 설명을 드렸었고요. 미성년자는 근로계약 체결은 비록 동의를 받아서 했지만 임금 청구는 직접 할 수 있어요. 그리고 그만두는 거, 사직도 직접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엄마 허락을 맡아서 와서 근로계약을 체결했는데 한 달 있다가 엄마 몰래 와서 저 일 그만둘래요 하는 게 가능하다는 거죠. 이렇게 규정을 만들어 놓은 이유는 노예화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그래요. 친권자나 후견인의 노예화되는 것, 미성년자가 그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근로계약은 자기가 직접 해지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고요. 그 밑에는 15세 이상 18세 미만자의 소정근로시간인데요. 하루 7시간, 일주 35시간 이내에서 할 수 있고 연장근로는 일일 연장근로는 1시간, 그리고 일주는 5시간 한도다 이렇게 설명드렸는데 이거 어디서 들은 기억 나지 않으시나요? 우리 근로시간 할 때 제가 이거 설명드렸었죠. 우리 강의한 그 다음 페이지 한번 보실까요? 유해 위험 사업 사용자는 임산부와 18세 미만자를 제가 이 제목은 여성과 연소자 채용 제한이라고 했는데 내용을 보시면 임산부가 우리 근로기준법에서 임산부가 뭐라고 설명드렸죠? 우리 근로시간 할 때요. 아기가 뱃속에 있는 분 그리고 아기를 출산한 지 1년이 안 된 분을 합해서 임산부라고 했어요. 임산부와 18세 미만자를 도덕상 보건상 유해 위험한 작업에 사용하지 못하고 그리고 객내 근로를 절대 시킬 수 없고 납이나 기소를 취급하는 작업, 고압 및 잠수 작업 같은 이런 위험한 작업 소각, 도살 작업도 포함이 되네요. 이건 저는 여성도 할 수 있지 않을까 싶은데 이런 작업에는 사용할 수 없다라고 했는데 이것과 관련된 개략적인 내용을 제가 근로시간 할 때 설명을 드렸었어요. 근로시간편을 보시면 제가 이게 표 만들어서 이 표 제가 만든 거예요 라고 하면서 설명을 드린 적이 있거든요. 여기 보시면 객내 근로금지 여성과 18세 미만인 사람을 객내, 탄광 내에서 일할 수 없다라고 하는 거 제가 설명을 드렸죠. 하지만
들어가서 일을 할 수 있는 사람이 있는데 의료 보건에 관련 일을 하든가 아니면 언론인, 기자라든가 뭐 이런 경우에 학술 연구를 하든가 이런 경우에 예외적으로 탕내에 들어가서 조사하거나 일을 할 수 있다라고 설명을 드렸었어요. 생각나시죠? 요거는 앞서서 설명드린 거니까 간단히 하고 넘어갈게요. 그 다음 페이지도 보시면요. 여성 연소자 휴일 근로 등 제한인데 야간 근로, 휴일 근로를 제한한다고 하면서 보시면 당사자의 동의와 고용노동부 장관의 인가가 있으면 할 수 있고, 뭐 명시적인 청구가 있고, 뭐 이런 얘기들 여기 강연에 쭉 적혀 있잖아요. 그리고 약정 휴일 근로 이런 거 있고, 숙직 문제 있고요. 주휴일에 여성의 야간 근로 및 휴일 근로는 당사자의 동의가 필요하다. 이때 제가 명시적인 청구가 뭔지 동의가 뭔지 뭐 이런 거 말씀드렸잖아요. 그리고 산후 1년 이내인 여성 근로자에는 하루에 2시간 이상 연장 근로 시킬 수 없고 일주일에 6시간 이상 연장 근로 시킬 수 없고 1년에 150 이상 시간 이상 연장 근로 시킬 수 없다고 설명을 드렸었어요. 이거 다 생각나시죠? 네, 생각이 나실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하지만 생각이 안 나시는 분들이 있을 것 같아서 제가 강의 안에 그때 설명드렸던 표를 이렇게 해놨어요. 표. 그쵸? 여러분 보셨던 표죠? 생각이 잘 안 나시면 이 표 보시면서 우리 근로시간 할 때 이 근로시간이 어떻게 적용이 됐는지 그리고 임신 중인 여성 근로자에게 연장 근로가 왜 절대 안 된다고 했는지 뭐 이런 것들 한번 되새겨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여러분이 알아서 공부하실 거라고 생각을 하고 그 다음 생리휴가로 넘어가겠습니다. 생리휴가도 여성 근로자를 보호하기 위한 제도죠. 휴가 부여 대상은 생리현상이 있는 여성 근로자인데 월 1회까지 부여할 수 있습니다. 연령 무관이에요. 연령 무관이고 생리현상이 있다는 것을 사용자가 사실 여성 근로자에게 입증하라고 요구하기 어려워요. 그래서 그냥 여성 근로자가 보건휴가, 생리휴가를 청구하면 대부분 주는 것이 관행이고요. 사용자는 이 생리휴가는 생리현상이 있을 때 청구해서 쉬는 것이기 때문에 이 생리통이 굉장히 심한 분들이 있거든요. 꼭 쉬시는 게 좋은, 제가 보기에 생리휴가는 꼭 필요한 분들이 있는 것 같아요. 이게 굉장히 유용한 제도인데 2004년도에 유급이 무급으로 바뀌었어요. 여러 가지 이유가 있었지만 약간 이게 좀 안타까운 부분도 있고 좀 그래요. 어쨌든 생리휴가는 생리 현상 때문에 쉬는 거기 때문에 사용자가 시기변경권을 행사하는 것이 인정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2004년 이후에는 단체병이나 취업규칙에 유급이라고 명시되어 있는 경우가 아니면 유급으로 인정하지 않습니다. 그 다음은 출산휴가인데요. 출산휴가도 여러분 다 사실 아실 거예요. 출산휴가는 가장 기본적인 내용은 90일이다 하죠. 90일인데 산전의료를 통틀어서 90일인데 반드시 출산 후에 45일을 쉬어야 한다. 이게 출산휴가 제도의 기본기예요. 다태아, 쌍둥이인 경우에는 120일 그리고 출산 후에 60일을 반드시 쉬어야 되고요. 제가 저희 아이들 태어난 다음에 보니까 45일이 길지 않은 것 같아요. 제 마음 같아서는 90일 쉬는 게 맞는 것 같은데요. 어쨌든 우리나라는 출산휴가는 산 후에 45일을 쉬도록 하도록 돼 있는데 요즘에는 이게 태반이 약해서 아기를 낳기 전에 좀 많이 쉬어야 되시는 분들이 있어요. 안정을 취하라 누워서 꼼짝 못하고 안정을 취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조금씩 산전 후 휴가를 써서 안정을 취하다 보니까 아기를 낳고 났는데 휴가가 하나도 남지 않았다. 10일밖에 안 남았다. 이러면 어떡하죠? 그래도 무조건 45일을 쉬셔야 돼요. 45일을 쉬는데 90일 동안은 유급으로 처리가 되잖아요. 우선 지원 대상 기업 같은 경우에는 고용보험기금에서 90일이 다 나오고 그렇지 않은 경우에도 뒷부분 30일에 대해서는 고용보험에서 기금이 나오고 앞부분은 사용자가 부담하도록 구조가 되어 있는데요. 90일이 다 지나고 나면 의무적으로 국가가 유급으로 보장해주지는 않아요. 무급으로 전환되긴 하는데 그래도 이 근로자는 몸조리를 위해서 45일은 쉬도록 그렇게 하고 있고요. 근로기준법 시행령제 43조는 분할 사용을 허가하고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 임신한 근로자가 유산사산의 경험이 있는 경우 임신한 근로자에게 휴가를 청구할 당시 연령이 만 40세 이상이어서 약간 좀 표현이 좀 좋지 않은데 임신이 늦은 노산이라고 판단이 되는 경우 그리고 유산사산의 위험이 있다는 의료기관은 진단서를 제출한 경우에는 분할 사용이 허용되고 있고요. 최근 들어서 이 분할 사용을 많이 이용하고 있다고 해요. 그 다음은 유사산휴가입니다. 유사산휴가도 도입된 지 얼마 안 됐는데 아기가 죽은 채로 출산이 되는 경우를 이야기하죠. 이때도 물론 임신기간을 다 채우지 못하는 경우가 많고 시술이나 수술을 통해서 유산이 되는 경우가 많은데요. 그래도 모체에는 출산의 버금가는 타격이 있다고 해요. 쉬어야 되기 때문에 11주 이내인 경우는 5일, 28주 이상 임신한 경우는 90일 이렇게
유사산 휴가 부여 기준이 법률에 만들어져 있고요. 그리고 출산 전후 휴가나 유사산 휴가 급여에 대한 것도 고용보호법 제75조에 있어서 우선 지원 대상 기업에 대한 91분 전체 지원이라든가 뭐 이런 것들이 다 규정이 되어 있는데요. 이런 세한 일수나 금액 그리고 뭐 통상임금의 몇 %인지 이런 것들은 법 원리라기보다는 입법 기술적인 문제이고 굉장히 행정을 전문적으로 하시는 분들이 정책 기술적인 관점에서 만들어 나가고 있기 때문에요. 이거는 제가 일일이 이게 왜 11주 이내이고 5일이고 뭐 이런 것들을 설명드리긴 되게 어려운 부분이고요. 이런 내용들이 있다라는 것들을 확인해 놓으시고, 만약 여러분들이 이것과 관련된 업무를 담당하시게 되거나 아니면 이 내용을 확인해야 될 필요가 생기시면 그때그때 관련 조문을 확인하셔서 이 숫자가 지금도 그대로인가라는 걸 한번 이렇게 확인하고 점검한 다음에, 지금 오늘 강의 안에 써 있는 내용을 보신 기억을 가지고 하시면 안 되고요. 확인한 다음에 확인을 하셨으면 좋겠어요. 이건 좀 수시로 많이 바뀌고 있습니다. 되게 임금 비율이 올라가고 일수가 늘어나는 쪽으로 바뀌고 있으니까요. 이건 좀 잘 계속 확인을 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그 뒤에는 병원 검진 및 진단을 위한 휴가예요. 임산부 정기 건강 진단, 영유아 정기 건강 진단, 뭐 이런 것들이 쭉 규정이 되어 있는데요. 이런 것들 태아 정기 건강 진단 뭐 이런 것들은 여러분들이 요것도 마찬가지로 기술적인 부분이니까 강의안이 아니고 법전을 수시로 확인하시면서 내용을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 쉬운 업무로의 전환 및 유가기 근로시간 단축에 대해서 설명을 드릴게요. 쉬운 업무로의 전환은 임신 중인 여성 근로자가 쉬운 종류의 근로로 전환해 달라고 요청하는 걸 이야기해요. 그리고 유가기 근로시간 단축은요, 임신 이후 12주 이내 또는 36주 이내에 있는 여성 근로자가 하루에 2시간의 근로시간을 단축해 달라고 청구하는 것을 유가기 근로시간 단축이라고 합니다. 이 사용자는 유가기 근로시간 단축이나 이런 것들이 있으면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그걸 들어줘야 돼요. 유가기 근로시간 단축에 대해서는 우리 남녀고용평등법상 근로기준법의 규정이 있고 남녀고용평등법에도 자세한 규정들이 있는데, 유가기 근로시간 단축 이후의 근로시간이 뭐 주당 15시간 이상 30시간 이하가 되도록 해야 된다. 유가기 근로시간 단축은 1년 이내에 적용된다. 뭐 이런 것들이 쭉 있는데요. 여기에 있는 것 중에 여러분이 보셔야 될 중요한 내용은 단축 불허예요. 대체 인력 채용이 근로자가 유가기 근로시간 단축을 청구했는데 그 시간만큼 근로를 제공하지 못하게 되니까 사용자가 대체 근로자를 투입해야 되잖아요. 근데 대체 근로자를 고르는 게 업무의 특성상이라든지 아니면 다른 어떤 이유에서 불가능한 경우, 그리고 유가기 근로시간 단축을 허용하는 것이 사업 운영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는 경우,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인데 그건 뭐냐면 근속기간이 1년이 안 된 자, 이건 약간 의문이에요. 그리고 배우자가 이미 육아휴직을 쓰고 있는 경우, 이런 경우에는 근로시간 단축을 허용하지 않을 수 있도록 하고 있고요. 허용하지 않은 경우에는 배우자가 육아휴직 중인 자인 경우에 좀 문제가 될 수 있겠지만 근로시간 단축이 아니라 육아휴직을 사용하라라고 권고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육아휴직 근로시간 단축은 최소 3개월 단위로 자유롭게 분할해서 사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있고요. 그런데 육아휴직 근로시간 단축을 사용해서 하루에 6시간 일을 하고 있어요. 근데 하루에 6시간 일을 하는 근로자가 연차 휴가를 쓰면 어떻게 될까요? 그럼 하루를 쓴 걸까요? 6시간을 쓴 걸까요? 하루를 쓴 거라면 8시간 쓴 걸로 간주되는 게 되겠죠. 이 계산 방법은 우리 행정해석이,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이 있어요. 이때 근로시간 단축을 적용받아서 6시간 일을 하는 근로자가 6시간 일하는 근로자가 이 여성 근로자죠. 이 근로자가 연차유급 휴가를 쓰면 하루를 쓴 걸로 봅니다. 하지만 총 휴가 시수에서 차감은 6시간만 차감을 해요. 그래서 휴가를 15일을 있었는데 제 15일 다 썼는데 그 중에 2번이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기간에 썼어요. 그럼 그 다음에 2시간 4시간의 미사용 연차유급 휴가 수당을 달라고 할 수 있는 사용자가 지급을 해야 됩니다. 이렇게 연차유급 휴가를 계산을 하고 있어요. 계속해서 육아기 근로자에 대한 보호를 보겠습니다. 먼저 배우자 출산휴가. 배우자 출산휴가는 보통 남성 근로자가 배우자 출산휴가를 가겠죠. 이게 얼마 전에 기간이 늘었어요. 그래서 10일의 유급휴가를 주도록 되고요. 출산한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청구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10일의 유급휴가 중에서 우선 지원 대상 기업, 보통 중소기업 중에 요건이 대상이 되는 기업을 얘기하는데 5일분을 통상임금의 100%를 지원을 하고 있고요. 1회 안에서 이 배우자 출산휴가는 분할해서 사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요즘 난임치료휴가도 인정이 되고 있어요. 남녀고용평등법 18조에 3에 있는데요. 근로자가 인공수정 등 난임치료를 위한 휴가를 청구하는 경우 연간 3일 이내에 휴가를 부여하도록 하고 있고, 이건 역시 분할 사용이 가능해서요. 보통 그 민간 영역에서는 하루씩 씁니다. 연차휴가, 다른 연차휴가를 붙인다든가 아니면 공휴일이나 주말을 끼워서 하루. 이게 난임치료를 받는 게 굉장히 특히 여성 근로자한테 많이 힘들다고 그래요. 치료를 받으면 하루 정도, 하루 이틀 정도 쉬어야 된다고 하는데 연간 허용된 게 3일밖에 없기 때문에 하루 이 휴가를 쓰고 나머지는 이렇게 붙여서 쓰거나 어쩔 수 없이 일을 해야 되는 상황이 있다고 합니다. 공공부문에서는 난임치료 휴가가 굉장히 길잖아요. 그래서 민간 영역과의 형평성 문제가 일부 제기되기도 하고 있어요. 계속해서 육아기 근로시간 보호, 육아기 근로자에 대한 보호를 보고 있는데, 이 육아기 근로자에 대한 보호는 육아기, 예전에는 이게 모성보호편으로 설명이 됐는데, 이걸 모성보호로 설명하는 건 이제 맞지 않아요. 왜냐하면 육아를 담당하는 게 남녀 구분이 없어졌고, 육아휴직도 남성 근로자가 쓰는 게 당연하게 여겨지는 시대가 이미 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육아기 근로자에 대한 보호라고 보는 게 맞고요. 육아휴직 편인데요. 만 8세 이하, 이것도 옛날에는 굉장히 어렸잖아요. 그래서 1살, 2살 막 늘어나서 이제 8세 이하까지 왔고요.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가 있는 경우예요. 또는이니까 우리 애는 초등학교 2학년인데 9살이에요. 그럼 어떻게 될까요? 쓸 수 있다고 봐야 되겠죠. 최대 1년 동안 쓸 수 있고요. 1회 분할해서 사용할 수 있고요. 하지만 두 배우자가 같은 시기에 육아휴직을 쓰는 것은 안 돼요. 그리고 목적이 육아에 있어야 돼요. 그래서 두 직장인이 같이 동시에 육아휴직을 쓰는 걸 인정 안 해주는데, 고용보험기금에서 육아휴직 수당이 나가니까 금방 탄로가 나겠죠? 한 분이 전업주부고, 가정주부고, 이걸 주부라고 하면 여성의 의미가 있는데요. 하여튼 남성이든 여성이든 전업으로 가사 일을 하고 있고, 나머지 한 분이 직장 일을 하다가 육아휴직을 쓰는 건 괜찮아요. 그런데 육아휴직을 쓴 분이 육아휴직 기간에 유학을 갔다 온다든가, 뭐 이런 거는 안 돼요. 가족 전체가 제주도 1달 살기, 청주 2달 살기 이렇게 해서 가족 전체가 아기랑 같이 갔다 오는 건 가능한데, 육아휴직을 쓴 분이 연수를 갔다 온다든가 또 유학을 갔다 온다든가 이런 것들은 휴가 부여 취지에 맞지 않기 때문에 범법행위로 판단을 받게 됩니다. 육아휴직 급여를 받으려면 고용보험 가입 기간이 180일 이상 기간이어야 되고요. 최초 3개월 80% 지급, 4개월째 이후 50% 지급, 이렇게 있어요. 그래서 이 내용도 굉장히 기술적인 거니까 보시고요. 그리고 동일 자녀에 대한 두 번째 육아휴직의 경우 육아휴직급여 지급 방법이 이렇게 있고요. 한부모인 경우 육아휴직 쓸 경우에 좀 더 가산해서 지급하고 있는 것, 이 내용들을 확인해 보시는 것 좋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은 가족돌봄 휴직이에요. 가족돌봄 휴직은 근로자가 부모, 배우자 또는 자녀 또는 배우자의 부모, 자녀 또는 손자녀 이렇게 나와 있는데, 손자녀가 추가된 것이 처음 이 제도가 시행될 때는 손자녀 부분은 없었거든요. 손자녀까지 들어가서 가족돌봄 휴직을 사용할 수 있도록 했고요. 가족돌봄 휴직의 사용 요건은, 사용 목적은 그 가족들의 질병사고 노령이에요. 그래서 그분들이 질병이 있어서 내가 돌봐줘야 된다는 게 가족돌봄 휴직을 쓰도록 하고 있는데, 가족 중에 아픈 분이 있어 보신 분들은 이 필요성을 인정하실 거예요. 내가 이렇게 직장을 그만두고라도 돌봐야 되는 필요가 있는 경우가 있거든요. 가족돌봄 휴직 제도는 남녀고용평등법 제22조 2에 들어와 있는데 유용한 것이 아닌가 싶고요. 대체 인력 채용이 불가능한 경우 어디서 보셨죠?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등이에요. 정상적인 사업 운영에 중단 지장을 초래하는 경우 등 이런 경우에는 가족돌봄 휴직 사용을 불허하면서 사용자가 대체 조치를 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데요. 업무를 시작하고 마치는 시간을 조정해 준다든가, 연장 근로를 제한해 준다든가, 근로시간 단축, 탄력적 운영 등 근로시간의 조정을 해준다든가, 그 밖에 사업자 사정에 맞는 지원 조치를 해서 휴직을 쓰지는 못하지만 최대한 가족을 돌볼 수 있는 기회를 가질 수 있도록 배려를 하고 있습니다. 가족 돌봄 휴직 기간은 최장 90일이고요. 분할 사용이 가능합니다. 그 다음은 가족 돌봄 휴가예요. 가족돌봄 휴가는 가족돌봄 휴직과는 구별하셔야죠. 여기서는 가족의 범주는 같아요. 손자녀까지 되어 있는데요. 한 가지 사용 요건이 추가가 되어 있습니다. 질병, 사고, 노령 이외에
자녀의 양육이 들어있어요. 그래서 그 아이를 기르기 위해서 또는 손자를 돌보아 기르기 위해서 그 필요한 경우에 휴가를 사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있고요. 시기를 근로자의 그 사용자의 시기 변경권이 규정되어 있는 점이 흥미로운 부분이고 최장 10일입니다. 최장 10일. 그 다음은 마지막으로 가족 돌봄 등을 위한 근로시간 단축이 있습니다. 이것은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조항이 거의 그대로 옮겨져 있기 때문에요. 거의 원리는 비슷하다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사용 요건이 있어요. 근로자가 가족의 질병, 사고, 노령으로 인해서 그 가족을 돌보기 위한 경우, 근로자 자신의 질병이나 사고로 인한 부상 등의 사유로 자신의 건강을 돌보기 위한 경우, 55세 이상의 근로자가 은퇴를 준비하는 경우, 근로자의 학업을 위한 경우, 근로자의 학업을 위한 경우에도 근로시간 단축이 허용되고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 근로시간 단축 청구가 가능하고요. 이때 단축 불허를 할 수 있는데 서면으로 통보하고 휴직을 사용하게 하거나 뭐 이렇게 할 수도 있습니다. 단축 시간의 기간은 육아일 근로시간 단축 이후의 근로시간이 뭐 주당 15시간, 30시간 이하 되도록 한다. 이런 기술적인 부분이 남녀고용평등법에 규정이 되어 있으니까 이건 한번 확인을 해보시면 좋겠습니다. 여기까지가 휴가, 휴직, 휴게는 제가 근로시간 설명했으니까 뺐죠. 그리고 여성 연소자 보호, 육아기 근로자 보호 같은 것들에 대한 제도를 쭉 설명을 드렸고요. 중요한 내용들은 언급이 됐지만 남녀고용평등법에 있는 자세한 사항 같은 것들은 제가 이렇게 건너뛰고 설명드리는 부분이 많으니까 그런 것들은 해당 법률을 한번 확인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휴가 얘기라서 좀 관심 있게 들으셨죠? 그리고 나는 이랬는데 우리 회사는 이렇게 하는데 이런 생각도 많이 하셨을 것 같아요. 네, 하지만 요즘 많은 회사들이 이렇게 적법하게 제도를 운영하기 위해서 많이 노력을 하고 있고 근로자들의 권리의식도 많이 고양이 돼서 휴가를 좀 자유롭게 쓰는 분위기가 좀 확산되고 있다고 해서 저도 너무 다행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특히 아까 중간에 말씀드린 대로 이제는 근로자들의 연차휴가 사용 시기 지정권, 연차휴가 시기 지정권이 좀 더 실질적으로 보장이 돼서 하루뿐만이 아니라 3일, 5일, 20일 쉬는 게 하나도 눈치가 보이지 않는 그런 시대가 빨리 왔으면 좋겠어요. 말 나온 김에 다가오는 7, 8월 휴가 아무래도 좀 정상적으로 예년처럼 휴가를 보내시기는 어려울 텐데 휴가 준비 잘 하시고 그리고 쉬셔야 할 필요가 있을 때 잘 쉬실 수 있는 그런 환경이 빨리 우리 주변에 조성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제가 좀 많은 내용을 설명드리냐고 말을 좀 빨리 하고 그리고 사례를 설명드리지 않고 제도만 설명을 쭉 드려서 좀 약간 지루한 감이 있었을 텐데요. 오늘도 제 설명을 잘 들어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